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올해 재외국민 전용 원서 접수 기간은 7월 20일. 우리가 종전에는 7월 초에 원서 접수 기간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서 접수 기간이 2주 정도 연기가 되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학별 고사, 지필고사라든가 면접을 보는 시기는 보통 8월과 9월 초 사이에 대부분 진행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5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해외에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시고 또 추천서를 받는다든가 대학 입시에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이제 졸업고사가 있기 때문에 또 졸업 준비도 하시느라고 매우 분주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담을 갖는 게 자기소개서죠. 자소서가 부담이 되는 이유들은 해외에서 학생들이 3년 또는 4년, 5년 또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인 경우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모든 과정에서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까 한국어 구사 능력은 익숙하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글로 쓰는 능력에서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려고 하면 막상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도대체 활동했었던 것 중에서 쓰려고 하면 쓸만한 소재가 마땅치도 않죠. 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자소서 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학교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재외국민 전용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자소서 초안을 받아보면 내용이 없는 자소서가 많죠. 그러니까 본인은 많은 생각과 또는 고민 속에서 자소서를 작성을 했지만 실제 자소서의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이거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수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의 자소서가 참 많아요. 재외국민 자소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재외국민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국내 수시 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에 비해서 자소서의 중요성이 다소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국내 수시는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공통적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1단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소서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들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재외국민 전형은 어떤 학교들은 IB 과정의 학교도 있고 AP 과정이나 A레벨의 과정인 학교들도 있고 그냥 GP 과정의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학교 유형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나 활동의 우수성들이 되게 다양하고 나라와 국가의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제출되는 서류만 가지고 학생의 우수성을 다 평가하기 되게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3년 특례든 12년 특례이든 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중요하게 보는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히 3년 특례는 사실은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길지 않다면 대학에서 그 한국어 구사 능력보다는 포인트가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만 12년 특례, 정오래로 선발하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바가 결국은 학생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기 때문에 토픽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소개서 작성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면접이 없는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3년 특례 전형에서 자소서를 필요로 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상위대학, 서류 플러스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자소서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나 명지대나 가천대나 상명대 등등의 대학들처럼 이런 대학들은 면접고사 전형의 학교들인데 이런 학교들은 자소서를 또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에서 면접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자소서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재외국민 전형의 자소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소서 쓸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생이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는다, 그럼 좋은 자소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솔직하게 적는다는 것과 잘 적는다는 것, 또 자소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잘 맞춰서 적는다는 것은 좀 다르고, 우리가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유사도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만약에 내가 썼는데 누구한테 첨삭을 받게 되어지면 유사도에 걸린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유사도라고 하는 것은
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하다가 아니라 표절인데, 표절이라는 것은 작년에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를 2줄 이상 따서 그대로 붙이거나, 아니면 작년에 합격은 못했지만 원서를 지원했었던 학생의 자소서를 2줄 이상 따서 그대로 붙이는 거니까 사실상 남의 자소서를 그대로 붙여서 얻는 경우를 표절이라고 하고 유사도 검사에 걸린다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작성한 자소서를 학교 선생님이 직접 손을 봐줬다. 그러면 이거는 유사도 검사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썼기 때문에 쓴 걸 바탕으로 첨삭이 이루어지거나, 또 예를 들어 심지어 학생이 글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엄마가 다 써줬다. 이것도 유사도 검사에 걸리지 않아요. 왜? 어머니가 독창적으로 글을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유사도 검사라고 하는 거는 내 글과 다른 사람의 글이 문장에서 좀 비슷해. 그쵸? 소재가 비슷해. 그래서 유사도에 걸리는 게 아니라 합격생이나 지원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그대로 따서 붙이는 경우, 이게 바로 표절이고 이게 유사도의 검사에 걸린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글을 독창적으로 쓰고 마지막에 첨삭을 받는다? 그게 유사도의 검사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자소서가 재외국민 전형에서 3년 특례나 12년 특례에서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쓰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자소서를 쓰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자소서 문항을 딱 받다가 딱 펼쳐놓고 그냥 막 쓰죠, 이렇게. 그쵸? 자소서를 마치 글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소서에는 이런 3가지의 요소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라는 것이 단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교내 활동과 학업적 우수성들을 담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소서에는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을 담아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소서를 쓰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얼마나 우수한가,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을 담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학교 특성,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교적인 특성이라든가 교육적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서 내가 얼마나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를 파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글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어떤 학생들의 유형이냐,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GPA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들어오느냐, 또는 IB 과정의 학생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점들을 보여줄 것이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게 되어질 때, 내가 지원하는 대학, 학과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기소개 작성 시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자소서는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의 자소서의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국내 자소서는 1, 2, 3번 문항이 공통 문항이에요. 그리고 4번 문항이 대학별 문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1, 2, 3, 4번 문항이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재외국민 전형의 자소서는 대학 문항이 거의 대부분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일반 모든 대학들의 자소서 문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5월이고 우리가 7월 20일에 원서를 쓰긴 하지만, 자소서를 6개 학교를 쓰려고 하면 적어도 2달 정도 시간을 잡고 써야 되고, 물론 나중에 이제 막 급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원서 접수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일주일 동안에 쓰자라고 하면 물론 일주일 동안 급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쓰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자소서는 지금서부터는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6개 대학이 각 대학들마다 문항이 다 다른데, 다르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내용은, 첫 번째는 자소서의 대부분 공통 내용은 1번 학업에 관한 내용을 물어봐요. 학업. 본인이
고등학교 때 어떤 학업적인 과정과 학업적 노력을 성취해 왔는지를 물어보죠. 물론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거는 뭐 잘생기고 또는 건강하다 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학업적 우수성으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업적 우수성이 1번 문항으로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교내 활동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의 활동은 스포츠나 레저나 음악과 관련이 되어진 봉사활동의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활동을 통하여 지식을 심화시키거나 확장시키는 과정들이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주로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또는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우수성을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와 같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이나 인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가는 게 바로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이죠. 그렇죠? 내가 향후 이 대학교 학과에 입학하여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지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네 가지로 나눠져요. 대학마다 문항의 차이는 있어도 자소서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학업, 그 다음에 활동, 그 다음에 사회성과 인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에 대한 네 가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소서를 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6가지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6번부터 갑시다. 6번부터 거꾸로. 6번. 첫 번째 6번은 뭐부터냐면 부모의 직업이나 후원 등에 대해서 제발 적지 말자. 우리 3년 특례나 12년 특례 학생들이 글을 쓰게 되어질 때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직업을 연구한다든가 또는 아버님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의사라든가 우리 엄마가 치과 의사라든가 또는 내가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중국에 있는 커다란 뭐 삼성전자의 어떤 회사에 근무한다든가 이런 부모의 직업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들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직업을 열거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뭐로 보여지냐면 부모가 학생을 후원했다. 학생을 도와줬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겠죠. 독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버님의 추천으로 내가 어떠어떠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 사실은 학생이 아버님의 추천대로 읽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아버님이 써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얘기나 부모님의 직업이나 부모님의 후원이나 부모님의 인성,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런 얘기를 자꾸 적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특히 부모님이 도와주는 글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꾸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자꾸 과시하고 싶거든요.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글을 쓰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 뭐뭐 해서 뭐뭐 했다. 동기와 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성취 결과에 포인트를 두는 글이죠. 근데 자소서는 성취 결과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과정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글을 쓰시게 되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인성, 부모님의 도움이나 후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쓰시게 되어지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이나 자기발전성이 결여되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좋지 못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기소개서는 좋지 않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려요. 특히 재외국민 전형들 중에서 활동 역량이 별로 없는 학생들. 그렇죠? 활동 역량이 없는 학생들은 막상 쓰려고 하면 쓸 거리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활동 역량이 별로 없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스포츠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해외 학생들과 또는 해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내가 주위의 애들과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친해졌다라든가 이렇게 쓰다 보면은 결국은 글의 소재가 너무나 단순하다 보니까 뻔한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외국민 자소서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나의 자소서가 다른 학생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독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써놓고 보면은 다른 애하고 별 차이가 없는 자소서가 나오는 경우, 또 내가 만약에 IB 과정에 있다. 그러면 IB 과정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내용을 쓰다 보면 다른 애들과 별로 비슷해요. 거의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자체가 깊이 기술이 되어지지 못하고 활동에 썼던 표면적인 내용들을 긁어 모아서 글을 쓰다 보면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글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가 나오므로 이거는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지 생각이 특별해야 한다.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활동, 내가 무슨 활동을 했어? 나는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꼈어? 그걸 자꾸 중심으로 쓰려고 하다 보면은 글이 단순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정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했다, 어떤 경험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활동,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대한 걸 깊이 있게 써야 되죠. 그런데 이런 글들이 되게 어려운 거는 이런 과정 서술에 대한 부분들은 학생이 쓰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신 써주거나 아니면 자소서를 써주는 첨삭 업체에 맡겨서 쓰면 제가 이 점을 계속 강조하는데 부모님이 써주거나 자소서 첨삭하는 업체에서 맡겨서 자소서를 쓰면 그럴듯한 글이 나오는데 가장 비어있는 부분 이거 딱 읽어도 한 줄만 읽어도 누가 써준 글이야 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생각이나 과정에 대한 서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대학의 입학처나 학과의 커리큘럼을 인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자소서를 쓰는 것에 자소서 작성법 관련된 책 또는 자소서 작성법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또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있어요. 대학의 인재상, 대학의 커리큘럼을 활용해서 내가 그 대학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쓰면 효과적인 자소서가 나온다 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자소서는 1, 2, 3, 4번 문항에 4개 문항이 있으면 그 4개 문항 전체의 내용이 학생의 경험과 활동의 내용을 담아야 돼요. 이렇게 커리큘럼이나 인재상을 글을 따서 쓰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 글이 다른 글을 따서 채워지는 꼴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이런 자소서는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활동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 뻔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과 경험만을 나열하는 자소서 과정을 쓰지 못하고 세 번째는 자꾸 소재를 끌어다 붙이는 거죠. 글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나 인재상을 갖다 붙이는 자소서가 바로 그런 자소서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고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중점을 둬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 자기주도전 자소서,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거나 부모님이나 첨삭 업체에 맡긴 글이 아닌 나의 자소서가 되려면 과정 서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소서를 쓰는 목적은 그거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이나 학업적 우수성은 어차피 성적표라든가 아니면 기타 서류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확인이 돼요. 대학에서 자소서를 보는 이유들은 뭐냐면 너가 이만큼을 성취했는데 어떤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성취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노력의 과정, 발전 가능성, 탐구,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결국 과정 서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일기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 쓰고 내가 나중에 혼자 읽는, 다른 사람이 읽지 않는 이런 일기가 아니라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는 내 앞에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소서를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좀 천천히.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상대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간략히 6개 정도의 자소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이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상대가 공감할 수 있게 쓰자. 너무 빠르게 글을 전개시키지 말고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를 자꾸 중점을 주기보다는 결과 중심의 글, 뭐뭐뭐 해서 뭐뭇을 했다라고 하는 거. 특히 부모님들, 우리 애가 뭘 잘해요. 이거 자꾸 보여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과정과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의 입학처나 커리큘럼을 끌어다가 쓰지 말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이나 활동보다는 생각이 특별해야 한다는 점. 다섯 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절대로 쓰지 않도록 학생의 경험과 자소서에서 독창성이 유지가 되어지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모님의 인성, 성품, 뭐 우리 부모님 어렸을 때 엄청 고생 많이 하시고 자수성가 하셨으며 뭐 존경하시고 이런 거 쓰지 맙시다. 그리고 쓰지 말고 부모님 직업에 대한 얘기도 쓰지 말고 엄마나 아빠가 나를 공부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어떤 학생은 자소서에 이런 경우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 돈 많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부자고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다. 이런 거는 쓰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것들은 결국 본인이 자랑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단점들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핵심은 이거죠. 자기주도성, 그리고 내가 얼마나 뚜렷한 목표 방향을 가지고 힘들게 노력해 와서 성취를 이루었는지, 그것이 결국 앞으로의 학업 발전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자기소개서, 그래서 핵심 뭐냐면 나만의 100%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이 점을 자꾸 강조를 해요. 자소서를 나만의 100% 자소서를 쓰라는 얘기는 핵심은 이거죠. 자신의 100% 자소서를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활동 경험이 없거나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족한 거야, 나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면 꼭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끌어다 붙이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왜? 소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의 인재상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자. 두 번째,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그 대학만의 교육 과정이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연결지어 서술하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는 책을 제가 찾아봤더니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학교 홈페이지나 커리큘럼을 인용해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취지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해당 대학이나 학과에서 어떤 교육과정 커리큘럼으로 학사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자. 이 정도는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근데 이거를 끌어다가 쓰면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일정 부분이 학교 홈페이지를 끌어다 붙이는 꼴이기 때문에 결국은 역량이 부족한 학생,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줄 자소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좋지 않으니까 쓰지 마시고 꼭 이렇게 쓰게 되면 결국은 뻔한 자소서가 나오게 됩니다. 꼭 피하도록 합시다. 자, 재외국민 자소서와 수시 자소서는 다릅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우리가 학생들이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내는 사람은 있겠죠. 있겠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해외에서 3년, 4년, 5년 정도 있었어. 그리고 또는 12년 과정을 있었어. 그리고 학생이 그냥 쓴 자소서를 그냥 대학에 그냥 내? 참 어렵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학생이 쓴 자소서를 그냥을 내려고 생각을 해보면 틀림없이 자소서에 빈틈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빈틈이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한다는 게 단지 글의 논리성이라든가 글의 전개나 소재의 구성이 부족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에다 자소서를 쓰게 된다면 그 대학은 목표하는 대학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뻔히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에다 원서 쓰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대학 무슨 학과에다 자소서를 쓰고 원서를 쓴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에서는 적정 상향이란 말이에요.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럼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소서를 잘 써야 되죠. 잘 쓴다는 건 뭐죠? 결과적으로 글의 논리성뿐만 아니라 글의 구성이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동의 우수성이나 학업적 우수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들이 자소서를 쓰고 난 다음에 첨삭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들에게 첨삭을 받겠죠. 왜? 부모님, 어머님이나 아버님, 학교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게 되어질 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재외국민 자소서하고 수시 자소서는 다르다. 이 점을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재외국민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첨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재외국민 자소서와 국내 수시 자소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원자의 글쓰기 능력이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12년 과정을 다 이수한 학생과 아니면 해외에서 3년, 4년, 5년을 보낸 학생 또는 예를 들어서 해외를 초등학교 1학년도부터 12학년까지 해외에서 다 보낸 학생의 글쓰는 능력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자소서 첨삭을 맡기면 선생님들이 수시 전형의 자소서나 재외국민의 자소서나 다 똑같은 필체와 논리성이나 글의 유연성을 가지고 글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딱 대학에서 읽어보면 어떻게 이게 전교육과정 12년 특례 학생이 쓴 자소서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년 특례 자소서에 잘 쓴다라는 개념은 글을 아주 화려하고 유용하게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가지고 써주는 게 잘 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12년 특례나 특례 전형에서 잘 쓰는 자소서라는 건 결국 뭐냐면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써주는 자소서여야 되죠. 글을 잘 써? 그럼 이게 어떻게 재외국민이야? 물론 재외국민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글을 아주 잘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외에서 3년이나 4년 정도 있다 보면 그게 아무리 한국인 학교라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어를 대하는 수준이나 대하는 빈도수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 쓰는 능력의 차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대학별 자기소개서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시 전형은 1, 2, 3, 4번 문항에서 아까 봤었던 것처럼 학업, 그 다음에 활동, 사회성이나 인성,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 네 가지를 묻는 문항으로 공통 문항이지만 재외국민 전형은 3년이나 12년 특례가 대학마다 문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대학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례의 자기소개서 문항에 맞게끔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교육과정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국내는 단순하죠.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유형이 과학고 영재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지만 학교들마다 약간씩의 교육의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 해외 고등학교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하진 않죠. 해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나라가 중국에 있는 학교 또는 중국에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중국의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이 학교가 아이비 국제학교냐 또는 예를 들어서 AP 학교냐에 따라서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이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등학교 유형이나 교육 과정이나 활동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고등학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이걸 알아야만 그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졌었을 때 실제 어느 정도의 입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해외 고등학교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프로파일이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학교 프로파일은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뿐만 아니라 그 교육 환경을 칭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그게 고교 서열화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학교 프로파일을 제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해외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이 제시되어져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대학에서 고등학교를 판단하게 되어질 때 단지 제시되어지는 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의 내셔널 랭킹이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체적인 SAT 평균 점수라든가 이런 학업적 능력과 활동의 우수성들을 같이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만 내가 쓰는 대학교에서 이 학생이 실제 상향이냐 안정이냐 적정이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쓰는데 내가 상향이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상향이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더욱더 자소서를 좀 더 깊이 있게 쓰고 활동 역량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글을 써야 되겠죠? 또한 만약에 글을 쓰는데 보니까 자소서를 쓰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에 나와 비슷한 고등학교 유형 학생들이 대부분 오고 그 학생들이 대부분 학업적 우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된다면 결국은 자소서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학업적 내용들보다는 활동 중심으로 글을 쓸 수 있겠죠. 또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강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등학교의 유형 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들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 내에서의 나의 경쟁력 또는 실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는지에 대한
재외국민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양한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와 교내 활동의 다양성이죠. 국내는 다양한 표준화 학력지표가 없어요. 그냥 학교 생활기록부밖에 없죠. 교외 활동들이 대부분 다 차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교육을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내 활동으로만 국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는 여전히 다양한 학력지표, 뭐 공인어학 성적부터 시작해서 SAT나 AP나 ACT나 A레벨이나 이런 공인어학 성적이나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들이 다 반영이 되고, 그리고 활동 내용도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모의유엔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원정을 다니면서 활동들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외국민 전용의 자기소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 그냥 하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요. 자소서를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뭘 이해해야 되냐면 그 자소서 안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활동의 우수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학교의 특성이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 학생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대해서 얘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자기소개서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소서를 여러분이 쓰게 되어질 때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를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아시겠죠? 하이퍼리뷰 홈페이지 오시면 합격생 자기소개서가 거기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외국민의 자소서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들이 썼었던 자소서를 읽어보시면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소재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두 번째, 자소서를 이제 쓴다, 내가 첨삭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첨삭 과정은 처음에 자소서를 첨삭을 하게 되어질 때 학생이 글쓰기가 어렵다고 해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글쓰는 과정을 알려주고 시작하면 자기소개서의 독창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뻔한 자소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을 알려주는 꼴이니까. 그래서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소서를 먼저 학생이 초안을 써요. 그냥 써도 돼요. 글자 써도 관계없고 잘 못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소 초안을 쓴 거 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 및 활동에 관련이 되어진 서류들을 전체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자소서를 설계 구조를 다 짤까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전체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 학생의 학업적 역량에서 어떤 내용의 포인트를 둬야 될지,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학교 프로그램의 특성에서, 또는 얘가 모집 단위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에 대한 구조를 짜게 돼요. 그러면서 구조의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학생하고 여러 차례 첨삭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 자소서가 95% 완성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첨삭 선생님한테 배정을 해서 얘가 만약에 수학이나 과학적인 요소의 학업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그와 관련된 선생님, 또 만약에 글의 논리성이 부족하다면 그와 관련된 선생님을 배정해서 자소서를 첨삭 통해서 완성하는 과정. 그러니까 첨삭 선생님의 역할이 한 5%, 자소서를 구조 설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95%.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자소서가 나오냐면 학생의 경험과 독창성이 드러나는 자소서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자소서를 쓰고 바로 첨삭 선생님, 나는 자연계인데 첨삭 선생님이 인문계 사열계열의 선생님이야. 나는 남자인데 여자 선생님, 첨삭 선생님이야. 그럼 남자의 글이 여자가 되거나 자연계의 글이 문과의 글이 된단 말이에요. 첨삭 선생님이 받아서 그대로 첨삭을 하게 되어지면 읽으면 눈물이 나. 너무 감동스러워서. 하지만 글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글들이 어떤 글이냐? 누가 읽으면 뻔한 글들이 바로 그런 글이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잘 쓰는 자소서라는 것은 화려하고 언어적 표현이 다채로우며 글이 논리적이고 유연한 글이 잘 쓰는 글이 아니라 학생의 경험과 활동을 과정 중심으로 얼마나 솔직하고 우수성이 드러나도록 진솔하게 쓰느냐, 그리고 다른 자소서와 얼마나 차별화시켜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5월이지만 원서 접수 기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자소서를 지금서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카톡이나 위챗을 이용해서 이메일로 글을 주고받으면서 글 쓰는 과정들이 대부분 다 지금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시기 전에, 국내로 오시기 전에 자소서를 먼저 지금부터 작성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국내로 6월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 지시는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나중에 6월 들어오셔서 자소서를 쓰시려고 하면 그때는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자소서 쓰는 시간도 촉박하고, 그 다음에 또 서류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지필고사 하셔야 되면 지필고사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개 중에서 6개가 다 아니더라도 몇 개만이라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셔서 최종 마무리 지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